오늘 사건은 캐나다에서 2010년에 실제로 발생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스릴러 영화 줄거리를 이야기해드리기도 하고 실제 사건 사고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영상 맨 앞에서 항상 어떤 컨텐츠인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영상 제목에도 적어두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0년 11월 8일 밤 캐나다 온타리오주 마컴이라는 한 조용한 마을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일대가 아주 소란스러워집니다. 구급차와 경찰차 여러 대가 어느 한 집 앞에 서 있고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마을은 원래는 그냥 고요한 마을입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들 살고 있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범죄율이 캐나다의 다른 지역과 비교도 안 되게 낮은 곳이었고요. 이런 마을에서 이날 밤 2명이나 총에 맞은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총에 맞은 2명 중에 1명은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치명상을 입은 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었던 구급대원은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전에 없던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부터 이 조용한 마을에서 평범한 한 가족에게 생긴 일을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열쇠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주의 깊게 들으시다 보면 실마리가 하나씩 이렇게 풀려가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듯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건의 결말까지 쭉 따라오시면서 같이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일단 이날 밤 긴박했던 신고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911, Drew. Help me, please. I need help. I don't have my parents home. Ma'am, calm down. What's going on? Some people broke into our house Okay, and okay. they showed all his money. And I couldn't hear my parents yelling downstairs. Okay, Please send ma'am, help. ma'am. I'm tied upstairs. 네, 이게 밤 10시 반쯤 들어온 신고 내용입니다. 신고를 한 여성이 상당히 당황하고 겁에 질려 보이죠? 집에 누군가 침입한 상황이고 신고를 한 여성은 이 당시 위층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부모님은 또 아래층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누군가한테 무슨 짓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을 몽땅 훔쳐갔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강도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마컴이라는 마을에는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헨 펜, 엄마 빅 펜, 그리고 그들의 딸 제니퍼 펜. 오늘 밤 이 펜 가족에게 끔찍한 사건이 생긴 거고 지금 신고를 한 사람은 딸인 제니퍼입니다. 엄마 빅 펜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아빠 헨 펜은 눈에 맞은 총알이 뇌를 관통하고 턱과 목으로 나와서 이 얼굴뼈가 산산조각 난 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그 역시 사망할 가능성이 커요. 이들은 이날 밤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집에 있다가 변을 당한 건데요. 신고를 한 딸 제니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그녀는 무사히 살아남아서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됐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엄마를 잃고 아빠도 생명의 위독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큰 상태겠죠. 하지만 제니퍼는 생존자이자 동시에 목격자이기도 했기에 그녀의 트라우마를 너무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조사를 잘하면 용의자 혹은 용의자들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이 마을, 마컴에는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카리브해, 아시아, 동남아 출신 등등등. 주변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왔던 이 펜 가족은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면서 근면성실했다고 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고 누구한테 피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하필 그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다수가 그냥 묻지마 범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족을 딱 특정해서 공격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체 이 성실하고 평범한 가족이 왜 끔찍한 범죄를 당하게 됐을까요? 수사관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니퍼를 어쩔 수 없이 불러서 사건 당시 상황을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제니퍼는 겁에 질린 듯 굳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서 불안한 듯 두 손을 막 비비고 또 목도 타는 듯이 연신 물을 마십니다. 수사관이 최대한 자상하게 말합니다. 지금 아마 많이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이렇게 사건이 생기고 바로 다음 날로 넘어간 새벽 2시 44분 제니퍼에 대한 첫 신문이 시작됩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제니퍼랑 엄마 둘이서 저녁을 먹었다고 해요.
엄마 빅팬이 월요일 저녁마다 라인 댄스 수업을 들으러 가기 때문에 이날은 춤추러 가기 전에 미리 저녁을 차려서 먹은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엄마는 춤추러 갔고 그동안 제니퍼는 위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 TV도 보고 친구랑 통화도 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반쯤이 되니까 다시 엄마가 라인 댄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가족들은 다 쉬다가 잠에 들 준비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 위층 자기 방에 있던 제니퍼의 귀에 엄마가 뭔가 고함을 치는 듯한 그런 소리도 들리고 아무튼 뭔가 소란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니퍼가 방문 밖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웬 낯선 남자가 눈앞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그는 제니퍼에게 빠르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이렇게 뒤로 결박하고 총 겨누고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아무도 안 다쳐. 돈 어딨어? 돈 내놔. 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용의자는 남자 셋이었어요. 그들은 제니퍼를 결박한 채 계단을 내려가서 1층으로 끌고 가 제니퍼의 엄마한테 지갑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제니퍼의 엄마는 눈앞에서 지금 딸이 막 범죄자들한테 잡혀 있으니까 계속 막 일어나려고 하고 도둑들은 앉으라고 소리치면서 그녀를 눌러 앉혔다고 해요. 제니퍼도 엄마가 해코지 당할까봐 엄마한테 일단 제발 앉아 계시라고 얘기했대요. 도둑들은 지갑을 찾아다녔고 엄마는 영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는지 지갑이란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제니퍼는 범인들에 의해서 계단 난간 위에 이렇게 손을 뒤로 한 채 결박당해요. 이렇게 살짝씩 움직일 수는 있었는데 범인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제니퍼는 부모님과 분리되어 묶여있고 아래층에서 범인들에게 붙잡혀 있던 제니퍼의 부모님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범인들은 제니퍼의 부모님에게 당신이 거짓말했잖아. 우리를 속였어. 라고 말했고 그 후 몇 차례 팡팡팡 하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여기까지 진술했을 때 제니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진술 장면을 녹화한 걸 보면은 수사관들이 계속 제니퍼한테 take your time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해요. 이러면서 제니퍼를 다독이고 안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놀라면 기억을 잘 못하고 막 횡설수설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제부터 수사관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차분하게 그녀의 기억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오전 3시 44분 조사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수사관들이 힘들겠지만 이건 중요한 진술이다. 잘 한번 떠올려보자 라고 제니퍼를 다독인 후에 묻습니다. 범인들이 침범하는 소리를 혹시 들었나요? 벨을 누른다든가 문을 찬다든가. 제니퍼는 아니요, 그런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라고 진술해요. 수사관은 이번엔 범인들이 왜 당신의 부모님을 노렸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집에 현금이 많다고 소문이 났었는지 아니면 은행에 저축해둔 돈이 많은지. 하지만 제니퍼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조심해야 할 만큼의 큰 돈이 있질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였어요.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서요. 그냥 딱 적당히 먹고 살았습니다. 수사관이 그런데 이때 엄마 아빠의 차종을 물어봐요. 근데 제니퍼 아빠 차는 벤츠고 엄마는 렉서스였거든요. 둘 다 저렴하지는 않은 차잖아요. 제니퍼의 엄마 아빠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엄마 빅팬은 자동차 부품 회사의 관리자였고 아빠 hen팬은 그 회사의 기계공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 팬의 가족은 좋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또 막 호화롭게 산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또 알고 보면 그 집은 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겉으로 보기에 아주 막 부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렵진 않게 좀 사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날의 범죄 현장을 보면 방과 거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둑이 들면 이런 상태가 되죠. 피 묻은 옷도 보이고 물건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둑이 가져갔을 법한 값나가는 물건들은 집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 든 금고라든지 굉장히 비싼 카메라라든지 그 외에도 시계나 장신구, $20짜리 지폐가 가득한 지갑 등등 이게 다 그대로 있었어요. 만약에 돈 때문이라면 힘들게 침입해서 왜 이런 것들은 또 안 가져갔을까요? 자, 그럼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제니퍼의 부모님이 어떤 부정거래 같은 거에 연루가 됐다든가 아니면 도박 빚이라든가 무기 거래, 마약 거래 등하고 관련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이웃과의 불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까 진술 중에 제니퍼가 범인들이 했다고 한 말,
당신은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이 말 기억하시죠? 그러고 나서 빵! 총을 쏜 거잖아요. 제니퍼의 부모님이 혹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큰 피해를 끼쳐 원한을 받게 된 거였을까요? 수사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 경찰서장인 아만드 라바지는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과 그 딸을 공포로 몰아넣은 범인을 잡아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요청합니다.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분은 연락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제보 하나하나로 흉악범 3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일단 펜 가족이 살던 지역과 그 주변을 샅샅이 탐문조사하기 시작해요. 목격자를 찾아다녔고 중요한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6시간의 탐문조사를 하는 동안 처음에는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지만 결국 쓸만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펜 집안과 관련된 한 인물에 관해 듣게 된 거였습니다. 바로 피자집 요리사이자 뒤로는 마약상 일을 하고 있는 데니 웡이라는 남자. 이자가 최근에 피해자 가족의 딸인 제니퍼 펜과 사귀었었다는 거였어요. 제니퍼의 전 남자친구가 불법적인 일을 했던 것. 이건 중요한 정보인데 제니퍼는 요 얘기만은 쏙 빼고 말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딸 제니퍼랑 그 남자친구 데니얼 웡 때문에 이 펜 가족이 마약 거래와 엮이게 된 걸까요? 경찰은 데니얼 웡이라는 인물을 조사실로 불러들입니다. 이제 사건 3일째, 시간은 오후 4시 19분. 데니얼 웡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관이 묻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밤, 뭘 하고 있었나요? 데니얼은 그때 집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이것저것 묻다가 수사관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마약 때문에 경찰과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데니얼은 마약 소지와 밀매 혐의로 한 번 잡힌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다 그만두고 손 뗐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번 사건이 당신과 상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이건 제 마약 문제랑은 상관없다고 95에서 99% 확신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수사관은 데니얼과 제니퍼가 어떤 관계인지에 집중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데니얼이 진술하기를 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만나기 시작해서 한 6, 7년 정도 만나다가 지금은 헤어진 사이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 헤어질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니퍼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제니퍼의 부모님은 굉장히 엄격해서 연애할 틈도 없이 제니퍼를 몰아붙였었다. 연애 자체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특히나 제 수입이 별로라서 더 싫어하셨던 것 같다라고 데니얼은 이야기합니다. 피자집에서 일하는 데니얼을 제니퍼의 부모님인 빅과 헨이 자신들의 딸 남자친구로서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죠. 데니얼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7년이나 사귀었는데 저는 제니퍼 부모님과 같이 정식으로 저녁 식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감정이 조금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근데 제니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니얼을 계속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데니얼이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서 도시락을 주기도 하고 괜히 말도 걸고 그랬다고 해요. 데니얼의 동료들이 제니퍼 쟤 왜 저러냐 라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데니얼은 그런 제니퍼에게 이제 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반대하시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 하고 관계를 끝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수사관이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데니얼은 네, 있어요. 크리스틴이라는 여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근데 제니퍼랑 계속 연락하시잖아요. 라는 질문에는 제니퍼가 전화를 저한테 계속 하는 거라고. 근데 저도 가끔 안부도 물을 겸 해서 전화를 하긴 하고요. 라고 덧붙입니다. 안부를 묻고 괜찮냐고 체크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니퍼와 데니얼 두 사람 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 달간 장난 전화에 시달렸었거든요. 전화가 와서 받으면 한 10초 정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데 별거 아닐 수 있겠다 싶지만 이게 100여 회 정도 반복됐다고 해요. 이러면 꽤나 스트레스를 받겠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요. 그리고는 문자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라고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 메시지는 빵빵빵, 이게 총 쏘는 소리를 묘사한 겁니다. 빵빵빵 하고는 웃는 소리, 하하하하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뭔가 소름 끼치죠? 사건의 배후에 도대체 어떤 미친 사람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 데니얼을 조사했던 수사관의 인터뷰를 보면요. 이 데니얼에 대한 신문이 참 이상했대요. 질문을 하면서 뭔가 사건의 실마리를 잡아나가고 파악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데니얼한테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답보다는 질문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혹시 데니얼이랑 제니퍼가 아직 끈끈한 사이라서 서로 뭔가를 숨겨주며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경찰은 이제 데니얼 웡 말고 제니퍼 펜의 주변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누구랑 어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들여다보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니퍼의 친구였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말하길 제니퍼는 좋은 대화 상대였고 유쾌하고 명랑하며 항상 자신감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니퍼가 가끔 데니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조금 힘들어 보인 적도 있었다고 해요. 물론 연애 초반에는 되게 행복해 보였지만 연애를 하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해지기도 했고 상처받았다가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니퍼의 친구들이 보기에 솔직히 데니얼이 괜찮은 남자친구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에피소드를 말해주는데 제니퍼가 여름방학 내내 돈을 버느라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렇게 여름 내내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데니얼한테 페인트볼 총을 사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그냥 장난감인 거잖아요. 근데 이 장비 하나에 $2,000나 썼다고 합니다. 데니얼이 사달라고 강요한 걸까요? 아마도 제니퍼가 그냥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제니퍼는 데니얼 말고는 돈을 쓰고 싶은 상대가 없다라고 했대요.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도요. 제니퍼와 데니얼의 관계가 뭔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데니얼이라는 사람 자체도 뭔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던 적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니퍼의 부모님이 총살당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경찰은 좀처럼 이 사건들의 퍼즐 조각을 맞추지 못합니다. 한편 이렇게 원인 모를 강력 사건이 발생하니까 마을 분위기가 흉흉해집니다. 주변 이웃들은 자기들도 당할까봐 막 겁에 질려 있었어요. 범인들이 왜 이 무고한 여자를 쐈는지, 왜 그 남편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그 푼돈을 훔쳐서 달아난 건지 다들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증언들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었던 그때 드디어 증거 하나를 경찰이 손에 넣습니다. 바로 CCTV 녹화본이었는데요. 이 펜 가족 건너편 이웃집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 방향이 그들의 집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비록 화질이 아주 조악하긴 했지만 그걸로 용의자 3명의 침입 방식이라든가 어느 정도 얼굴 특징이나 키 같은 그 외모 특성을 식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CCTV 녹화본이 재생되고 수사관들이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그날 밤에 용의자 3명이 제니퍼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30분 후 집을 나서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용의자 3명 모두 창문을 깨거나 담을 올랐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제 집 들어가듯이 정문으로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따거나 문고리를 강제로 부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강제 침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가 라인 댄스 다녀오면서 들어올 때 문 잠그는 걸 깜빡했던 걸까요? 이제 사건 발생 4일째 오전 9시 34분 제니퍼에 대한 두 번째 신문이 시작되는데요. 제니퍼는 이날도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긴장한 채 이렇게 두 손을 쥐었다 폈다 이런 동작을 계속합니다. 특히 이날은 첫 번째 조사 때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사관들은 그런 제니퍼가 좀 안타깝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제니퍼,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그냥 편하게 진실 말하는 게 최고예요. 라고 조언해요. 크게 숨을 내뱉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제니퍼. 수사관은 이번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종류를 막론하고 어떤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었나요? 즉 어떤 위험 요소를 감지했다거나 위협을 느꼈다거나 한 적이 있느냐. 수사관은 지금 이걸 물은 거잖아요. 근데 제니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녀는 여기서 데니얼이 새로 만난다는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 크리스틴이라고 데니얼의 친구인지 주변에선 여자친구라는데 아무튼 걔가 저한테 데니얼을 내버려 두라고 물러나라고 문자를 해왔어요. 이 제니퍼의 진술 녹화본을 보면 겁에 질리거나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차분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말투에서 뭔가 미세하게 살짝 발끈하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삼각관계로 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연애에 관련된 사적인 얘기인데 이걸 최근에 자신이 겪은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사관이 이 미묘한 뉘앙스를 간파하고 제니퍼에게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지금 계속 그 데니얼의 여자친구 짓으로 보고 싶어 하시네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제니퍼가 얼른 다시 이성의 끈을 붙잡고 확실히 제가 아는 건 아니니까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수사관도 한번 붙잡은 포인트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도 왜 그 여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사관의 이 질문에 대한 제니퍼의 답변이 또 진짜 가관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한테 stupid, 어리석다, 멍청하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데니얼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가끔 그 여자가 데니얼 폰으로 지금 나 여자친구 크리스틴이랑 같이 있으니까 문자하지 마 라고 답장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사관이 그녀를 가만히 보다가 그럼 지난번에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냥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져서 그땐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 제니퍼는 데니얼의 여친이 이번 사건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니퍼와 데니얼한테 계속 왔다던 그 장난 전화와 문자도 이 크리스틴의 짓이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크리스틴은 목적이 뭐였을까요? 제니퍼를 데니얼로부터 떼어놓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희생자가 제니퍼의 부모님이 된 걸까요? 수사관은 이번엔 부모님이 제니퍼와 데니얼의 연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나 하고 묻는데요. 제니퍼가 대답합니다.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아빠가 반대하셨는데 데니얼은 저랑 안 어울린다고. 걔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애고 자기 가족도 먹여 살리지 못할 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최후 통첩을 하시더라고요. 데니얼이냐 우리 가족이냐 선택하라고 해서 저는 가족과 집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데니얼은 떠났지만 우린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전화로 연락하다가 결국 또 부모님한테 들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휴대폰을 압수하고 제가 어딜 가든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일어나면 피아노 연습만 하고 피아노 선생님한테 레슨 받으러 갈 때도 데려다 주셨어요. 제니퍼가 일주일에 한 번씩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갔다는 그녀의 피아노 선생님, 페르난도 발다시니 씨도 똑같이 증언했어요. 제니퍼의 아빠가 늘 집 앞에 바로 내려줬다고 해요. 제니퍼는 피아노도 잘 치고 피겨도 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진짜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그만큼 투자도 많이 했었다고 해요. 피아노도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서 온갖 대회 상을 막 다 휩쓸었대요. 그런데 이 피아노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나 합니다. 어느 날 제니퍼가 피아노 레슨을 받다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더래요. 항상 차분하고 성실하기만 하던 제니퍼가 그러는 걸 선생님도 처음 봐서 굉장히 놀랐었다고 하는데요. 제니퍼가 그날 막 울면서 선생님, 우리 부모님은 저를 믿지 않아요. 어딜 가든 따라다니고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못하게 해요. 저 정말 부모님 때문에 미치겠어요. 자, 이제 수사관은 제니퍼에게 데니얼 씨 얘기를 더 해보라 라고 요청합니다. 제니퍼는 자신이 고등학생 때 힘든 시기를 겪었었는데 데니얼 덕분에 이겨냈다고 해요. 아직도 미련이 있나요? 라고 묻는 수사관에게 제니퍼는 네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오전 11시 27분 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사관은 이번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어땠냐라고 물어요. 제니퍼는 신체 운동학을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아빠 헨펜이 강경하게 약사가 되라 라고 했대요. 제니퍼는 약대에 갔을까요? 펜의 부모님과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은 제니퍼의 엄마가 우리 딸이 약사가 되려고 약대에 가기는 했는데 대학교 졸업한 후에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아주 속이 탄다 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니퍼의 엄마는 딸이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공하길 바랐어요. 이 동네에 많은 아시아계 가족들이 이민 와서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홍콩, 대만, 베트남,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다 저마다 부모님들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부모가 의사나 치과의사나 변호사, 공학자 자식을 바랐대요.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이 동네에 명문 학교가 있고 제니퍼가 거기를 다녔는데 정말 다들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올 A를 받는 게 그냥 기본일 정도로.
근데 사실상 제니퍼는 피아노도 잘 치고 피겨도 배웠었지만 성적은 B 정도를 유지했대요. 그 학교 내에서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던 학생이었던 거예요. 수사관이 묻습니다. 그래서 제니퍼 씨, 약대에 들어가서 약학을 전공했나요? 제니퍼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엄마는 제니퍼가 약대에 들어갔다고 지인한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지인한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제니퍼가 엄마 아빠를 속인 거예요. 두 분 다 제니퍼가 대학에 다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라이어슨 대학교에 입학해서 2년 동안 과학을 공부한 뒤에 토론토 대학교로 옮겨서 약학을 전공하겠다고 부모를 속이고 매일 아침 등교하는 척 집을 나와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제니퍼가 정말 매일 학교에 가는 줄 알고 이번에는 또 토론토까지 태워다 주면서 통학을 시켰대요. 통학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는 내내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얘기를 꺼내려고 할 때마다 입이 떨어지질 않더래요. 부모님의 기대가 정말 너무 컸기 때문에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건 제니퍼는 그 생활을 4년이나 지속합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 학위까지 포토샵으로 위조를 해서 엄마 아빠한테 보여줬다고 해요. 수사관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부모님이 의심한 적은 없었나요? 없었대요. 자, 이제까지 제니퍼의 진술을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꽤나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 같죠? 이런 이야기를 수사관한테 할 정도로 솔직하다면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점점 사건의 핵심 상황이 드러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제니퍼한테 911에 신고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니퍼가 막 이렇게 자기 배를 쓰다듬고 이마를 짚으면서 더욱더 초조한 기색을 보입니다. 수사관들은 제니퍼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사실 이 사건 당일 밤에 녹음됐던 신고 전화 내용을 거의 프레임 단위로 짧게 끊어서 듣고 또 들으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발견했던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니퍼의 신고 내용 중에 이 부분 기억하시나요? I'm tied upstairs. I'm tied upstairs. 자, 손이 뒤로 이렇게 돼서 난간에 묶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휴대폰은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고, 근데 어떻게 신고를 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그 자세를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니퍼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대답할 때 상당히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이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투를 벗고 그 당시에 어떻게 묶여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하셨는지 정확히 우리 눈앞에서 보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내내 제니퍼의 감정을 배려하고 부드럽게 말해주던 수사관이 이번에는 굉장히 단호했어요. 제니퍼는 이 요청을 받자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말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요. 아마 자신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을 다시 재현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 혹은 설명하기가 힘든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사관은 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호하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휴대폰을 어떻게 꺼냈는지 보려는 거예요. 제니퍼는 물을 한 모금 딱 마시고 더욱 초조하고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뒤로 손이 묶인 상황에서 어쨌든 손이 뒤쪽에 있으니까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에 손이 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묶인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등 뒤쪽으로 손에 쥐고 이렇게 911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입이랑 전화기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대고 멀리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말은 자기가 소리쳐서 했다고 치는데 그럼 전화 속 상대방의 말, 즉 신고 전화를 받은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어떻게 알아들은 걸까요? 제니퍼는 휴대폰 음량을 제일 크게 키워서 구급대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범인이 왜 제니퍼의 휴대폰을 빼앗지 않았을까라는 건 둘째치고 자신들의 얼굴을 본 목격자는 또 왜 살려뒀을까? 제니퍼가 이날 침입했던 남성 용의자 3명의 외모나 말투 같은 걸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을 하거든요. 이걸 다 보고 들었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자신들을 자세하게 본 사람을 범인들이 그냥 냅두고 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수사관이 제니퍼한테 왜 당신만 살려뒀을까요? 라고 묻는데 제니퍼는 제가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잘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하기도 해요. 제니퍼가 진술을 할 때 정말 목소리도 여리여리하고 막 울먹울먹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안쓰러워라 막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점점 진술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좀 이상하다, 쎄하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수사관의 질문이 조금씩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 씨, 부모님한테도 대학 다닌다고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셨죠.
그렇다면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서도 거짓말이 있습니까? 제니퍼는 인상을 팍 쓰면서 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아니라는 얘기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이 제니퍼가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그동안 우리가 준 학비, 아니지 학비인 줄 알고 줬던 그 돈 돌려달라고 했다라는 말을 얼떨결에 제니퍼가 해요. 수사관이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부모님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중간에 들켰던 모양입니다. 수사관은 이제 가장 묻고 싶었던 어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당신의 연애를 방해하고 집에 가두다시피 하면서 감시하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겠네요. 하지만 제니퍼는 당황하지 않고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부모님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냐 데니얼이냐 했을 때 전 부모님을 선택해서 집에 남았어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해요. 이 진술 녹화 장면을 보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수사관이 잠깐 자리를 비우거든요. 이때 또 다른 수사관이 들어가서 친절하게 제니퍼한테 이제 막 물도 따라주고 마음도 좀 도닥여줘요. 그러니까 제니퍼가 그 수사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말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요. 말실수라는 표현을 쓰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니퍼는 계속 연신 막 이렇게 머리를 만져대면서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이제 사건이 일어난 지 닷새째. 기적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니퍼 펜의 아버지 헨 펜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이제 그에게도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관이 병원으로 차를 몰아 달려갑니다. 모든 수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제니퍼의 아버지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이제 그의 입장에서 사건 당일 밤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니퍼의 진술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니퍼 펜의 아버지 헨 펜은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 8시 반쯤부터 잤다고 해요. 헨 펜이 침실에 들어간 후에 아내는 라인 댄스를 추러 갔고 딸 제니퍼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가 다시 돌아온지는 모르고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총을 든 남자가 헨을 깨우더니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내도 거실에 있었고 돈이 없어요. 저희는 돈이 없어요.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그냥 가주세요. 라고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범인 중 한 명이 닥치라고 막 소리를 쳤대요. 남편 헨은 소파에 앉은 채 총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소파에 앉아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대요. 그리고 제니퍼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범인들에 의해서 난간에 손을 뒤로 해서 이렇게 묶여 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아버지 헨에 의하면 제니퍼는 그날 아무에게도 결박당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거실에 붙잡혀서 이러고 있을 때 제니퍼는 용의자 한 명이랑 같이 계단에서 유유히 내려왔대요. 손도 당연히 자유로운 상태였고 심지어 그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명확하게 밝혀지는 진실. 이로써 이 사건에는 제니퍼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아버지 헨 펜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경찰이 배치되고 제니퍼와 아버지를 단둘이 방에 두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헨 펜은 수사관에게 어떤 수사 기법을 활용해서라도 제니퍼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결전의 날입니다. 제니퍼의 잘못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한번 보세요. 오후 2시 40분, 세 번째 신문. 오늘이 수사의 핵심이 되는 날이 될 텐데요. 오늘 제니퍼의 신문에는 빌 게츠라는 수사관이 투입됐습니다. 그는 거짓 진술을 간파하는 훈련을 받은 수사관이었어요. 제니퍼가 아주 임자 만난 거죠. 이 두 사람은 작은 방에 마주 앉고 나머지 수사관들은 다른 방에서 이들의 대화를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빌 게츠 수사관이 이 신문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는 우선 제니퍼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피아노에 대한 얘기부터 꺼내면서 나도 초등학교 때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녀의 긴장을 우선은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바로 부모의 이야기로 들어가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제니퍼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이번에도 빌 게츠 수사관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에게 공감을 표현합니다. 수사관은 감정적으로 제니퍼를 뭔가 도닥이는 듯 하면서 사실상은 구석으로 슬슬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허락을 하셨다면 계속 데니얼을 만났을 건가요? 부모님의 방해가 없었다면 당신의 연애와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니퍼가 대답합니다. 아직도 사귀고 있겠죠? 데니얼은 공허한 제 마음을 채워주던 사람이라서 헤어지고 나서는 제 일부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친구들은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데 저만 제자리에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혼자 뒤처져 있었죠. 자, 빌 게츠 수사관이 자상한 건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그는 점점 도망칠 곳이 없도록 그녀를 옥죄어 가기 시작합니다. 제니퍼는 캐나다 경찰이 수사 상황에서 필요할 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빌 게츠가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짓말에는 거짓말. 제니퍼 씨, 우리가 수사할 때 위성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집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면 엑스레이처럼 목격자들이 말한 위치에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니퍼는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머리를 막 미친 듯이 만지고 있어요. 굉장히 겁에 질리고 긴장하는 표정입니다. 빌 게츠의 속임수에 슬슬 말려드는 것 같은데요. 수사관이 묻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왔었던 그 범인들 아는 사람이죠? 당신 아빠가 원래 목격자가 됐으면 안 됐겠죠? 원래 그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일이 꼬였겠죠. 당신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다 진술을 했어요. 당신도 한패잖아요. 제니퍼는 머리를 정말 집착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지면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수사관이 말합니다. 제니퍼 씨,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죠? 그 사람들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돈이 목적인 게 아니었더라고요. 당신 부모님을 죽이러 간 거죠. 이건 묻지마 범죄도 아니고 계획범행이죠. 제니퍼는 처음에는 그 범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원래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만 처리하기로 했었다고 해요. 자기가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의뢰를 했대요. 근데 그들이 약속을 어기고 부모님을 해친 거라고. 그러면서 이러려던 게 아니에요 라고 막 흐느끼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날 밤에 엄마가 라인댄스 갔다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제니퍼는 위층 자기 방에 있다가 엄마 왔어 하면서 내려가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는 문단속을 하는 척 하면서 잠금을 풀어놓고 다시 자기 방으로 올라가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남자들에게 들어오라고 신호를 줬던 겁니다. 이 남자들, 이 범인들한테는 부모님을 없애주는 대가로 $2,000를 줬다고 해요. 자, 이제 제니퍼의 마지막 거짓말만 밝혀내면 됩니다. 범인들하고 공모한 건 맞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경찰은 이 시점에 영장을 받아서 제니퍼의 휴대폰을 입수합니다. 범인들 중에 홈보이라는 닉네임의 남자가 제니퍼와 함께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홈보이라는 녀석을 누가 제니퍼한테 소개시켜 준 걸까요? 바로 전 남자친구였던 데니얼 웡이었습니다. 그렇게 홈보이로부터 그날 밤 제니퍼에게 문자가 옵니다. 게임 타임. 소름 돋죠? 그 문자를 신호로 잠금이 풀린 제니퍼네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범인들. 그 부부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그날 밤 범인이 엄마 빅팬한테 총을 겨누니까 엄마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우리 딸만은 제발 살려줘요 라고 빌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딸이 의뢰한 사람들에게 처참히 죽임을 당해 목숨을 잃고 만 거였어요. 이제 빌 게츠 수사관이 제니퍼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잘 들어요, 제니퍼 씨. 당신을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살인미수와 살인 공모 혐의도 적용됩니다. 알겠습니까? 한동안 뉴스를 통해서 아이고 저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무서운 사건을 겪으면서 부모님도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다치고 얼마나 놀랐을까. 하루빨리 범인이 잡혀야 할 텐데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던 지역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부모님과 알고 지냈다던 지인도 피아노 선생님도 제니퍼의 고등학교 친구도 다 완전히 멘붕에 빠져요. 이 고등학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제니퍼의 부모님 장례식에 가서 자기도 막 이렇게 울면서 제니퍼를 안아주면서 내가 위로를 한다고 한들 그 말들이 다 무슨 소용일까 그런 감정들까지 느꼈었는데 이 사건의 내막을 다 알고 나서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수사관들 중에서도 제니퍼가 끔찍한 사건의 가여운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막 배려해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이제 피해자에서 피고인이 된 제니퍼. 제니퍼가 체포된 이후 경찰이 그녀의 일기장을 찾았는데요. 거기에는 부모님이 자기를 구속한다고 불평하는 내용,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데니얼 얘기뿐이었어요.
나비랑 강아지 같은 그림도 엄청나게 그려져 있었다고 하고요. 제니퍼는 그저 데니얼과 동화 같은 연애를 하는 게 꿈이었고 그 꿈만을 향해 달려가던 삶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장난 전화와 문자 협박은 제니퍼 자신의 짓이었어요. 데니얼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선을 넘어버린 거죠. 제니퍼가 집에서는 압박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 이 데니얼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한테 이토록 집착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데니얼은 또 왜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도 계속 이 제니퍼의 삶에 끼어들어서 니네 부모님을 죽여라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니퍼가 부모님이 사망하면 보험금과 집의 일부를 받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총 받게 될 돈이 한 50만 달러 정도가 됐다고 해요. 데니얼은 제니퍼를 휘둘러서 그 돈을 자기가 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드러난 한 가지 사실. 제니퍼의 부모님 살해 시도는 놀랍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0개월 전에도 자기 친구한테 연락해서 아버지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실제로 그때도 돈까지 지불을 했었는데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냉정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죠. 결국 다 들통나긴 했지만요. 제니퍼의 아빠 헨펜이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데니 웡 그놈과 헤어져라.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말을 듣고 딸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자기 눈으로 보기 전까지 헨펜은 믿지 못했겠죠. 이렇게 어머니 살해, 아버지 살해 미수 혐의로 제니퍼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니퍼 펜과 데니얼 웡 그리고 이 집에 침입했던 남자들 중 2명은 25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나머지 킬러 1명은 18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에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선고를 듣고 처음에는 무반응이던 제니퍼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막 주저앉아서 흐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어이없게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합니다. 아버지 헨펜은 성명서를 통해서 제 아내를 잃었을 때 저는 딸도 함께 잃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날 저 또한 죽은 느낌입니다. 제 딸 제니퍼가 가족들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생각하고 언젠가는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길 희망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70대로 조용하고 절제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배은망덕한 딸 제니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니퍼는 무슨 짓을 했는가라는 범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